안녕하세요. 유진우 원장입니다. 저번 주에 하치조신경의 손상에 관해서 첫 번째 하치조신경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 손상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손상이 생겼을 시에 우리 일선경과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중요한 얘기죠. 그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꼭 사전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이제 맨디블, 그러니까 너브 캐널과 남은 치조 간의 거리가 짧을 때는 환자에게 미리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을 고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원장님들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 상황에서 그렇다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하다면은 먼저 이제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나 GBR을 먼저 하는 방법을 환자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GBR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보온의 두께를 만든 다음에 조심해서 식립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 경험에서 얻어진 건데, 가급적이면은 플랩을 오픈 서저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플랩 오픈을 하면은 소프트 티슈를 배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릴의 뎁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랩을 오픈하게 열게 되면은 아무래도 드릴링이 됐던 제일 첨단부를 육안으로도 확인도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요.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루빙을 했을 때 기저부에 있는 단단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식립하는 드립은 항상 드릴 팁 V팩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실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인서션 뎁스보다 드릴링 뎁스가 항상 회사마다 조금씩 더 깊게 드릴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념하시고 드릴 팁은 항상 1mm 정도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네오바이오텍에 제공되는 임플란트 키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러니까 초기에 있는 짧은 5mm 이내 드릴 때는 괜찮지만 만약 이제 너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SCA 키트 내 S림을 사용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이 이제 너브 캐널을 건드리는 인저리 사건이 터지면은 그 이후에 생길 여파가 너무 밤잠을 설칠 만큼 좀 마음 고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걸 미래를 좀 생각해서라도 여파를 최소한 방향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를 그런 자세를 진료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우리 드릴은 드릴 팁 자체가 임플란트 인서션 뎁스보다 조금 더 길어요. 저도 이제 구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임플란트 회사마다 드릴 뎁스와 임플란트 뎁스를 비교하는 그래픽을 찾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바이오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 사이즈에 따라서 그다음에 임플란트 팁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달라진 걸 알 수 있었는데, 드릴 자체가 커질수록 드릴 팁이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예외적인 게 이제 덴스플라이의 자이브 같은 임플란트였는데, 얘는 드릴 팁, 트위스트 드릴 팁하고 임플란트 인서션 뎁스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안전하긴 한데 얘는 단점이 일단 드릴 팁과 임플란트 인서션 뎁스가 같을 때 이제 이게 근단부의 본이 딱딱하게 이제 딱 버티고 있을 때 초기 고정 얻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찾아본 각 임플란트 팁 뎁스를 임플란트 인서션 뎁스 대비 얼마나 이제 드릴 뎁스가 들어가는지 V팩터라고 하더라고요. V팩터의 랭스를 회사별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아까처럼 이제 덴스플라이 자이브나 앵킬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일치한다. 바이오 호라이전도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국내 회사인 오스템, 테이퍼드, 아니면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1mm 임플란트 팁이 조금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i 뭐 위에 있는 노벨 바이오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좀 1.5mm로서 조금 더 이제 드릴 팁이 더 길게 드릴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네오바이오텍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 이제 마스터 키트가 있는데요. 마스터 키트 상에 보면은 저희 이제 슬리브 그 뎁스 슬리브를 이용해서 그 뎁스를 이제 드릴 사이즈별로 꽂아가지고 사용하도록 키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저희 네오바이오텍 홈페이지에 이제 드릴 관련되어 있는 섹션을 들어가 보면은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모든 드릴은 힙에서 그러니까 그 픽스처 식립되는 뎁스 대비 1.2mm 드릴 팁이 더 길다는 게 이미 잘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드리니까 원장님들 그 실제 그 맨디블 캐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시고 임플란트 드릴은 1.2mm 더 길다는 걸 꼭 숙지하시고 수술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정확한 임플란트 드릴링과 임플란트 뎁스를 맞추고 싶으시면은 그 사이너스 키트에 제공이 되고 있는 여기 사이너스 크레탈 어프로치 키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여기 사용되는 S리머는 끝이 일단은 뭉툭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설사 맨디블 캐널에 닿는다 해도 연조직 손상은 최소화될 수 있고요. 물론 닿으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 이제 여기 슬리브를 꽂았을 때는 이제 실특치 그대로 예를 들면 8.5, 8.5, 10이면 10mm 그대로 다 이제 뎁스가 일치하기 때문에 S리무 드리는 이론상으로는 V팩터가 없어서 드릴 뎁스와 임플란트 인서션 뎁스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김성택 교수님의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 중에 우리 연세치대 구강내과의 김성택 선생님의 내용이 되게 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김성택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조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을 보면은 이제 방사선 사진과 가급적이면 서지컬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임플란트 식립 깊이 기준은 파노라마 상에서 그 맨디블라 캐날 상형과 2mm 정도 거리, CT상에서는 반드시 1mm 정도 거리 확보가 되어야 돼요.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이거는 임플란트 식립 기준이기 때문에 드릴링 뎁스가 아니에요. 드릴링 뎁스는 여기에서 1.2mm를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경 손상이 발생 시에 환자에게 지각 이상의 역학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환자분 이제 어떻게 해서 감각이 더 민감해졌는지, 감각이 둔화됐는지, 치료 중에 좀 피가 많이 나게 된 원인은 혈관을 좀 건드린 것 같다는 어떤 원인을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 기간과 정도와 기간은 원장님들이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뉴라프락시아, 엑소노메시스, 뉴로노메시스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시고 예상은 하셔야 되는데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환자에게 너무 확신차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이게 이제 법적 분쟁과 병원에 매우 안 좋은 항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신차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정도로 하고 일단은 원장님들 마음속에서는 언제든 완전한 리커버리가 안 될 수 있음을 마음의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좀 마음고생이 좀 되실 텐데요.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와 웜하는 관계, 그러니까 라포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이제 감각이 둔하다고 계속 찾아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청을 하도록 하고 하소연을 많이 들어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전 고지의 원칙에 따라서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사전 설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술 동의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었다면은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걸 하면은 수술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라도 꼼꼼히 진료 기록을 하시고 사진 정리를 좀 해두세요. 엑스레이, 특히 엑스레이 분양. 그래서 법적 분쟁을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요 말이 참 가슴에 아리더라고요. 김선택 교수님이 조언에는
절대 환자와 어떤 감정적인 대치나 대응은 자제하실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사고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배상 책임 보험을 다들 가입해 계시잖아요. 거기에 일단은 문의하셔서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좋고 환자분에게도 저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되면은 이쪽으로 수습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일단 그 하나의 보험을 덜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손상이 확인이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물 처치를 시작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냥 기다려보세요 했다가 굉장히 일이 커진 경우가 우리 그 치과 관련 신문에 많이 등재되고 있죠. 그래서 수술 가능 기간은 이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아시는 인맥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면 최대한 잘 그 힘을 얻어서 대학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요 저널은 이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오럴 맥실로페이셜 서저리에 이제 등재되었던 LMP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이렉트 임플란트 관련되어 있는 맨디블 너브의 인저리에 대해서 서지컬 마이크로 서저리를 동원했을 때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살폈던 저널인데요. 이 저널에서 결론은 뭐냐면 임플란트를 36시간 이내에 빨리 빼주는 게 가장 예후가 좋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 마이크로 서저리를 동원했을 때 그 예후를 본다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임플란트를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예후가 제일 좋다는 결론이었어요. 사실은 리뷰 저널이기 때문에 여러 저자들이 그 써놨던 저널을 매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2015년도에 나왔던 이 저널을 보면은 24시간에 한 환자에서 이제 제거를 빨리 빼고 나니까 거의 풀 리커버리지 됐던 좋았던 경우를 봤었다. 조지 발리 그 선생님의 2013년 보니까 36시간에 이내에 이제 임플란트를 다 뽑았을 때 8케이스 중에서 8케이스 모두 컴플리트 힐링이 돼서 되게 좋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자 선생님이 2009년도에 발표했던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4명의 환자에서 한 케이스는 18시간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18시간이면 하루가 안 되죠. 만 하루 이내에 딱 빼니까 굉장히 좋았고 한 케이스는 딱 36, 3일 딱 되는 타이밍에 제거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거의 완벽하게 센서리 리커버리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일단 이게 이제 2일이 지나고 네 번째는 4일이 지난 케이스인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완전 임프루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원래 36시간인데 세 번째 케이스는 조금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식립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빨리 임플란트를 제거할수록 예후가 좋다. 이 결론입니다. 더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우울한 게 그 13명의 환자에서 여러 가지 이제 6개월까지 체크해 본 경우도 있었는데 센서리 그 리커버리 레졸루션이 아무도 되지 않았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확실히 시간이 늦을수록 센서리 리커버리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제가 구강암암염 외과 책에서 얻어온 이제 그림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뉴로메시스 그 4단계 이상 넘어서서 그 엑소네메시스 그 4단계 이상 넘어서서 3단계군요. 3단계 이상 넘어서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마이크로 서저리를 들어가는가 했는데 마이크로 서저리는 이렇게 4가지라고 구강암염 외과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 감압술이라 그래서 external decompression이에요. 눌려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바깥쪽에 보니 윈도우를 열고 이제 너브 캐날 속에 너브까지 조직을 찾아 들어가죠. 해서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본이나 소프트 티슈의 어떤 데브리스를 다 제거해주는 과정이고 필요하면 너브가 눌려가지고 위치가 달라졌으면은 옵션인데 원래는 건드리면은 조금 더 무감각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필요할 시에, 꼭 필요할 시에 너브를 리포지셔닝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인자에서 너브가 컴프레션이 되어 있을 때 외부 인자를 제거해 주는 과정이 external decompression이고, B번은 이제 internal decompression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피뉴리움을 오프닝 해가지고 에피뉴리움 속에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와서 그게 안쪽에 있는 페리뉴리움, 엔도뉴리움 쪽으로 이렇게 컴프레션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부를 이제 이렇게 박리를 시켜서 컴프레션을 줄여주는 과정인데, 대신에 이게 에피뉴리움을 아주 미세 절개를 했기 때문에 절개했던 선도 매우 가는 이제 우리 봉합사로 봉합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D는 전번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듯이 C는 다이렉트 슈처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현미경화 9배, 10배 안에서 해야 되는 어려운 수술이고, D도 똑같죠. 역시 이제 신경외 이식을 해가지고 한다. 요게 이제 이 슈럴 너브죠. 우리 장단지, 여기 다리에서 얻어온 그 슈럴 너브를 얻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제일 바깥쪽 부위는 이제 그 수초가 드러날 수 있도록 5mm 정도 이렇게 수초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에 마이크로 슈처를 레이어 바이오 레이어를 해줘야 되는 어려운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래 저널은 이제 서지컬 인터벤션을 했을 때 그 예후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저널 해가지고 그다음에 리페어하기까지 시간, 환자의 수, 나이, 그다음에 팔로우 했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예요. 여기 보면은 디컴프레션도 있고, 인터널 뉴롤라이시스라는 거는 이게 인터널 이제 디컴프레션이거든요. 사실은 인터널 디컴프레션, 익스터널 디컴프레션, 아니면 이제 뉴로마를 잘라내고 뉴로라피를 거는 아까 다이렉트 슈처예요. 아니면 너브 그래프트 슈처로 얘기하는 거예요. 뉴로라피를 했거나 했을 때 보면은 여기에 complete regeneration, complete 좋다는 얘기는 없고 거의 다 acceptable한 레벨로 improvement니까 achieve improvement니까 좀 좋아졌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센소리들이 그냥 좋아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decompression, 그다음에 그 뉴로마가 있으면은 그걸 잘라내고 다이렉트 아나스토모시스도 다이렉트 슈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졌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널 익스터널 디컴프레션 하고 나서 해보니까 다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힐링은 되지는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을 쭉 저널상에서도 많은 저자들을 리뷰해서 봤는데 결론은 다 비슷해요. 인터널 익스터널 디컴프레션 아니면 다이렉트 슈처 그래프트를 어떻게 하더라도 임프루먼트로 다 이루어져 있지 풀 리커버리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널상에서도 컨클루전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수술 그 마이크로 서저리를 하고 난 이후에 펑셔널 센소리 리커버리는 어떻게 되냐 해보니까 첫 번째 옵션은 36시간 이내에 임플란트를 제거하라예요. 제거하면은 이제 완전 트랜섹션 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웬만한 컴프레션 상태에서는 풀 펑셔널 센소리 리커버리가 거의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은 36시간 3일 이내에 원장님들 임플란트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역회전 시켜서 컴프레션을 줄이거나 이런 건 안 되고 반드시 임플란트 전체 제거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내가 했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조금 역회전하거나 좀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 제거를 좀 딜레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확실히 석세스 레이트가 그때부터 좀 많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이후에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저리를 테크닉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예후가 좋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임플란트를 먼저 뽑고 뭘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마이크로 서저리는 이제 이런 디스에스시아나 디스펑션을 임프루브먼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석세스풀하게 그 리커버리 되는 건 절대 가능하지 않고 그 마이크로 서저리 안에서의 예후 자체를 본다면은 커팅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트랜섹션 돼 있는 거를 다이렉트 슈처할 수 있다면 텐전 없이 텐전 프리 슈처하는 게 가장 아웃컴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바깥쪽에 어떤 누르는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external decompression을 했어요. 그게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뉴로마를 잘라내고 다이렉트 수출하는 게 있는데, 그나마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거에 해당이 되고, 너브 그래프타라는 거는 이제 뉴로마를 잘라내고 슈츠가 할 수 없을 정도로 5mm 이내 갭이 커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니까 그때는 이제 비복 신경을 이용해서 이제 너브 그래프트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 지금부터 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오후 아니면은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 보시고 잘 대처를 하십시오. 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당일이에요. 당일에 드릴이 미끄러졌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조금 더 주다가 했는데 빼니까 맥동승으로 이렇게 펌핑이 되는 블리딩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원장님이 일단 거즈 바이트를 통해서 조기에 압박 지혈을 해야 돼요. 만약 그래도 계속 나와요? 그럼 손으로 눌러서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홀의 조금 반경보다 더 큰 임플란트로 그 코로나를 원서드만 조금 이렇게 셀프 스레딩해서 막으세요. 일단은 지혈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나 CT를 통해서 이 드릴이 맨디블 캐널 상연부 어디까지 인크로치 되는지 사진상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맨디블 캐널 상부에 드릴의 인덴테이션이 보이는 정도라면은 혈관 손상만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추후에 혈관성이 이제 베스큘라 스웰링이 와요. 부종이나 신경 압박이 있는데, 어쨌든 더 이상 볼륨 자체 블러드 클럿을 압박함으로써 오는 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잘 보존해서 프라이머리 슈처만 하고 끝내는 게 가장 아름답고요. 불행하게도 이제 CT나 이제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그 완전 드릴이 뚫려서 관통된 게 보이는 스루인 디펙트의 소견이 보여요. 그래서 너브까지 직접 손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원장님들 마음의 진정을 좀 하시고 마이크로 서저리 가능성은 일단 마음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3급 의료기관에 전화를 미리 두시는 게 좋고, 일단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혈을 최대한 할 수 있는데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즈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아테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또 세컨 블리딩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좀 오랫동안 거즈바이트 하라고 하고,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제 블리딩을 확인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대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원장님들 안 되세요. 마음 내내 그 다음부터 고생하시게 됩니다. 1일차 때는 상급 기관에 만약 결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면 빨리 연락하고 연락처 받고 미리 연락을 해 두십시오. 갈 수도 있다고. 물론 다음날 와서 별 이상 없으면 다행인 거예요. 일단은 충분히 알아두시고 빠른 결정을 마음에 두시고요. 수술 다음날 왔는데 별 이상 소견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 약물 체크하면서 보면 되는데, 만약에 감각 저하가 있고 정말 많이 이상하면은 일단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의료기관에 이제 연락하고 보내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2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임플란트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러드 컨트롤도 됐고 약물도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약물도 먹고 임플란트도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약을 먹으면서 하늘의 운에 맡기셔야 돼요. 약물 처방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스테로이드 이게 경구 투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IV로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덱사메타손 1ml를 여기 있는 병에 있는 1ml를 그 임플란트 뽑자마자 그 부위에 1ml를 1 내지 2분 토피컬 어플리케이션 하면 되는데, 우리 병원의 원장님들이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없잖아요. 메디칼 옆에 있는 내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우리 일성계원가에서는 일단 경구용 소론도 프레드니솔론을 이제 테이플링 요법으로 처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론상으로는 제가 구글 검색 시에 아침에 그 식전에 요게 먹고 요거는 식후에 이렇게 먹으면 된대요. 근데 소론도는 어쨌든 스테로이드 제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강하게 먹이고 점점점점 줄여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5mg 소론들을 둘둘둘둘둘, 그 다음에 3일 때는 점심 빼고 5일째는 아침 저녁 먹고 7일째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2주 프로그램으로 소론도 처방을 하는 모드로 살짝 변경을 했는데, 김성택 교수님 책에서는 사실은 이제 TMJ가 아플 때 일주일 단위로 먹이는 그 테이퍼링 요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TMJ 레벨과 신경손상의 레벨은 훨씬 더 2배 이상 강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그 둘 하나 이렇게 이제 처방 내리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각 이상이 생기면 최소 36시간 이내에 임플란트 제거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거의 한 달 이내, 3달 이내 펑셔널 센소리 리커버리가 가능합니다. 네, 1주차는 그렇게 이제 여태 약을 먹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테이퍼링 요법으로 스테로이드 용량을 둘, 아침에 하나하나 신으로 이제 점점 줄여 나가시면 되고요. 2주차 때는 이제 어쨌든 이게 파라스테시아처럼 아플 수 있는 게 오기 때문에 항경련제, 안티컨버전트를 함께 처방을 복합적으로 해줘야 돼요. 시작은 그 가바펜틴이죠. 파이저에 나오는 뉴론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얘를 저녁부터 먹이기 시작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처음에는 300mg 정도가 좋아요. 제일 용량이 낮은 것부터 서서히 로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약물의 기전은 뭐 가바펜틴은 가바 리셉터에 직접 작용하지는 않고, 하지만 가바 대사와 제흡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그 너브 셀 레벨까지는 다 그런 메카닉을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 용량의 안티컨버전트를 처방을 해주는 게 적극적인 약물 처치 시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2주차 넘어서 3주차로 넘어가는데, 3주차에서는 이제 조금씩 뉴론틴을 조금씩 TID로 늘려가게 되면서, 요 정도 3주차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항경련 이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돼요. 되게 컴프레션 정도였으면은 이제 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물을 다시 줄여가면 될 것이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저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감각 둔화가 심해진다, 감각 둔화 에어리가 점점 넓어진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대학병원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 연락처 잘 해가지고 꼭 상급기관 의뢰를 하십시오. 3주차 이후에는 이제 저는 직접 이렇게 늘려지는 않았고, 그 환자분이 이제 대학병원 다녀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론틴 용량을 더 늘리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300mg이 600mg이 됐죠. 이걸 계속 늘리고, 그 다음에는 제 기억에 900mg까지 아마 계속 로딩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뉴론틴을 계속 늘리는데, 유의해야 되는 거는 얘만 계속 먹다 보면은, 물론 약값도 좀 비싸지만은 체중 증가가 되는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럴 때는 이제 프리가발린, 여기 릴리카라는 또 여기 안티컨버전트가 있는데, 얘는 이제 TID로 먹어야 되지만은 얘는 하루 2번만 먹으면 돼요. BID로도 대체 가능하거든요. 릴리카로 대체하면 됩니다. 기전은 중추신경계의 칼슘 채널에 결합해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걸 억제시킨대요. 가바펜틴과 유사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가바펜틴보다는 이 릴리카, 프리가발린의 약물 효과가 훨씬 강력하대요. 그래서 75mg, 그래도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보이면은 150mg까지 계속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도 계속 범위는 더 넓어지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번개가 치듯이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기고 하는 이상 소견이 계속 안 좋아진다면, 손상 3개월째가 마이크로 서저리 하기는 제일 좋대요. 이게 이제 트랜스섹션 되면은 잘렸을 때는 3주 이내에 마이크로 서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컴프레션이나 문제가 돼가지고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된 경우에는 손상 3개월째가 마이크로 서저리 하기는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강외과에 이제 의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환자를 오래 킵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구강내과에 먼저 의뢰되고, 내과에서, 대학병원 내에서 내과에서 외과로 재의뢰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옳은 수순이라고 봅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전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뉴로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서지컬 베드를 깔고, 여기 보이듯이 뉴로마가 볼처럼 생긴 부위를 이제 여기 원심부, 근심부면 잘라내고요. 네, 이게 비복신경이죠. 슈랄 너브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슈처를 여기하고 여기를 걸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복원을 했는데, 어쨌든 뉴로마 상황보다는 훨씬 감각의 임프루브먼트는 있지만 풀 리커버리는 절대 되지 않는 조금 어려운 결정 상황입니다. 손상 4개월째다. 이제 예를 들면 환자가 마이크로 서지를 원하지 않아요. 나 무서워서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약물로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왜냐니까 예전 이쪽이랑 이쪽 비교해 봤을 때 자꾸 범위도 넓어지거나 한 번씩 이렇게 머리도 통증이 있거나 계속 무거워지거나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침을 흘리는 느낌이거나 하여튼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고 되게 좀 이상해지거든요. 마음이 많이 슬퍼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성택 선생님 책에서는 반드시 이제 항우울제, 3만개 항우울제를 이제 같이 복합 처방하는 거를 꼭 안티디프레센트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방하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미트리플린, 노트리플린 같은 약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는 이제 에트라빌 아니면 센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약의 기전은 신경말등에 이제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N인데 이 모노아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재흡수를 차단하게 되는데 1, 2주차 때는 10mg, 14일 동안 자기 전에, 이건 자기 전에 먹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14일 동안에는 20mg, 5, 6주 때는 30mg 이렇게 소량씩 늘려가게 되는데,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신경병증인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용량을 증가하게 됩니다. 신경 손상에 의해서 불편감이 발생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 우울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거예요. 요 주의사항은 어쨌든 환자가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좀 이렇게 진정작용 때문에 이게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더 확실하게 저걸 확실하게 차를 잘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약간 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립성으로 갑자기 일어났을 때 저혈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유의해야 됩니다. 예, 시기에 상관없이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은 이제 트라마돌, 울스라셋을 이제 원 태블릿 해서 TID 복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사이드가 좀 있어요. 뭐 구토하거나 아니면 손발 저림이 있는데, 제 경험에는 그냥 수론들을 다시 한번 저용량으로 테이퍼링을 주는 것도 괜찮았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방금 이렇게 약물 처방에 관해서는 여기 지금 우리 김성택 교수님이 TMD 레시피라는 책을 쓰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연세치대 구강내과에서 있었던 이게 하치조 신경 손상에 관련되어 있던 경험담과 통계치도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원장님들 꼭 사보시고 대처법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조금 짧게 끝나게 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6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입니다. 원장님들 하치조 신경의 손상으로 혼자서 원장실에서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대체로 보면은 주변의 원장님들 한두 케이스들은 다 이런 경험이 계시더라고요. 임플란트의 대가가 되기 위한 중간길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원장님들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항상 반으로 나누세요. 주변에는 반드시 원장님을 도와주실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